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십니까. 나날이 발전하는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 참팟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한상희 교수님, 인권과 평화의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한상희 선생님 반갑고요. 오늘 정태인 선생님은 저희가 아주 급한 일이 계셔서 제가 딴 데로 보내드렸고요. 예, 오늘 제가 테러 방지법, 이거 대테러 방지법이란 거 이거 완전히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고 실제로 테러 방지 역할도 제대로 못할 거다. 오히려 내국인들만 괴롭힐 거다라는 불안함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실 말씀 손님, 참여연대 행정감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많이 듣기만 했는데 처음 출연합니다. 예, 듣기는 들으셨나요? 예, 자주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 데뷔일이래요. 처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을 이 팟캐스트 세계에서 몰라봤다는 거예요? 조금 새로운 매체 금방 그 데뷔가 안 됐네요. 예, 오늘을 잘 하시면 곧 있으면 장윤선의 팟짱에서 연락 올 거예요. 새가 날아든다 해서도 연락 오고. 예. 지금 몇 위쯤 하고 있습니까? 이 참팟은? 저희가 지금 곧 100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우길 승천의 기세이죠. 그래서 네. 곧 올라갈 거예요. 이제 100위권에 올라가면 또 쑥쑥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예. 오늘은 이제 장유식 변호사님이랑 대테러 방지법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한상희 선생님, 여러분 뭐 최근에 한상희 교수님 언론에 엄청 나왔잖아요. 이 경찰의 무자비한 거의 살인적 물대포 폭력에 항의해서 경찰청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직을 사퇴하시면서 사자우로 항의를 하신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 몰랐어요.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을 하고 계셨어요? 예, 뭐 한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죠. 어떻게 저한테 말씀도 없이 그런 중책을 하셨어요? 아니 그 위원직 그 수락을 할 때 이 그 상집 그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참여연대 사임집행위원회에서 의결했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 나오셨잖아요. 아니요, 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바로 항의하고 사전에 예방했으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이렇게라도 그렇죠. 항의를 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예, 어떻게 사퇴하시게 됐는지 그래도 이미 언론 나오긴 했지만 간략하게 선생님.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별 조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경찰청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이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경찰 행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틀을 마련해 보자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 경찰인권센터고요.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경찰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다루자 뭐 그렇게 했는데요. 예. 사실 경찰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가 그동안 한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경찰 행정이 그 제자리로 그 작게 만드는 큰 기여를 했는데요. 단 하나 이 정보 경찰 부분하고 경찰이 이제 정보 수집해서 뭐 어딘가 보고하는 그 하나하고 또 이런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대응하는 그 경비 경찰 부분 이 부분에 관한 만큼은 경찰 인권센터도 그렇고 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뭐 사실 그래서 그동안 그 세월호 참사가 있고 유가족들이 상경하겠다라고 했을 때 진도대교 앞에서 경찰이 막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때도 강력하게 그 항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 후에 1주년 뭐 일주기 때 그 이제 대중 집회를 가졌을 때 또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항의하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요지부동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고 뭐 그게 이제 이번 그 지난 14일 그 민중총궐기 때 경찰이 그 불법적 폭력적인 그 과잉 대응으로 뭐 오히려 악화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미한 자리긴 하지만은 일단은 경찰청에 대해서 내가 항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더 나아가서 인권위원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제 경찰 내부에서 인권위원분들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런 과잉 진압, 폭력 진압, 특히 정권에 관련된 어떤 비판적 내용에 대해서는 유독
더 거칠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아마 한상희 선생님 성격상 아주 집요하게 문제 제기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는 뭐 끄떡끄떡이면서도 수뇌부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전달돼도 그렇죠. 흔히 말하는 묵살되거나 네. 그런 상황에 이제 항의를 하신 거네요. 네. 그 아마 인권위원 선생님들이 선생님처럼 사퇴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항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게 뭐 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강신명 경찰청장부터가 전혀 어떠한 잘못도 인정을 안 하고 네. 저번에 한겨레 신문에 이례적으로 기고됐어요. 이번에 그 사실 저는 이번 폭력 진압에 예고탄 것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집회 시위 문화 바뀌어야 된다는 기고를 했더라고요. 경찰청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경찰의 집회 시 대응을 바꾸겠다라는 기고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한겨레 신문에 그게 아니라 집회 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걸로 읽혀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태도가 이번 강제 진압 관경 진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사실 그 제가 알기로 강 경찰청장의 입장은 경찰청장은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인권을 생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집회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태도를 돌변해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요. 사람이 다쳐가지고 지금 생사 기록에 써 있는데도 인간적으로 뭐 사과한다는 형식적인 말 하나만 한마디만 하고 그러면 아무런 그 언급도 오히려 거기 13만이나 되는 그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이라는 게 참 오늘 또 뭐 기념비적인 사과가 나왔죠. 인간적으로 미안한데 경찰로서는 사과할 수 없다라는 황당한 그러니까 뭐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비견 그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내용인데 우리 경찰로부터 여러 번 쫓겨보고 수배 생활도 해보고 구속도 되셨던 우리 장유식 변호사님도 그다음에 우리 원래 행정감시센터가 사법감시센터와 함께 경찰 감시를 같이 하거든요. 지금 뭐 장유식 변호사님. 인권위원회를 생각하면서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을 바라보고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퇴를 하시긴 했지만 아마 인권위원회가 곧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경찰청 인권위원회. 아니 근데 사실 MB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없애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겨우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도 인권위원회 그 경찰인권위원회 그 위원들이 총사퇴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 08년도 아니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만들어서 과거의 나쁜 것 이렇게 고백하고 규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 기능을 못하니까. 근데 그래도 경찰이 검찰보다 나은 게 검찰은 인권위원회 자체가 없잖아요. 자기가 인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아니 법률적으로는 인권의 수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인권 침해를 엄청 하면서 인권위원회도 없고 과거사 진상규명회를 유일하게 안 꾸린 조직이잖아요. 국방부도 꾸리고 국정원도 꾸렸을 때도. 아무튼 이 검찰 정말 그냥 넘어올 수 있는데 오늘 어차피 얘기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불법 시위를 테러리스트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테러 방지법하고 이제 불법 시위 문제하고 아마 같이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뭐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도 비판하고 굉장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는데 그러니까 뭐 세월호 때부터 뭐 최근 상황까지 도대체 대통령이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우리 국민적 분석이 굉장히 큰데 오늘 드디어 복면쓴 시대는 IS랑 비슷하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했어요. 근데 일단 복면쓴 시대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팩트부터가 잘못됐고 이제 복면을 쓰는 사람 없고 체류액을 엄청 뿌리고 체류탄을 쏘고 체류액을 엄청 뿌리고 물대포를 쏘고 소화기 분말로 막 사람을 공격하니까 경찰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면 쓴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팩트도 틀리고 그다음에 설령 그래 경찰이 하도 잡아가고 함부로 하니까 마스크도 쓰고 약간 복면 비슷하게 한 사람 있다. 제가 복면 사람 없지만 예를 들면 뭐 후드 모자 저 모자라든지 마스크를 심하게 갖고 얼굴을 좀 가린 분이 있었다. 저같이 모자를 풍부로 썼다든지 그분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테러리스트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예를 들면 항해하러 모인 시민인데 그걸 보호해줄 생각은 안 하고 IS 취급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서 장유식 변호사님? 요즘 근데 황당한 일이 많고 참 기가 막힌 일도 많아가지고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실 여러 가지 기대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집권할 당시에 독재자의 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독재자 아버지하고 거의 동급인 것 같아요. 이제 예. 시대적 상황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통치하는 방식이나 성정이나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예. 보면은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예. 못하진 않다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의미에서 시대 역행적이라는 의미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심한 것이죠. 그렇죠. 그때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YS 문상 갔을 때도 보니까요.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한 5분 뭐 신문에는 총 7분인데 네. 사실 내리고 가는 시간 빼면 한 4, 5분밖에 있지는 않았어요. 전혀 일면 뭐 의례적으로 말하도 뭐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다라든지 민주주의와 뭐 나라 발전의 상징 이런 말도 하나도 없이 장례 잘 치세요. 뭐 그것도 약간 뒤끝을 해가지고 별로 슬픈 표정 나면 그러고 그냥 온 거거든요. 딱 저는 거기서 읽었습니다. 아 이분은 문상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왔구나. 거기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뭐 평가가 분분하잖아요. 뭐 불세출의 민주화 투사인데 3당 합당도 하고 IMF도 초래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막판에 보면 이분이 역시 민주주의에 저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신 독재가 제일 나쁘다. 네. 독재자의 딸이다. 칠푼이다. 그 심지어 그게- 아드님까지도 막 나서 예. 비판하고. 그 예. YS 어록의 마지막 말이 돼 버렸죠. 질문이다. 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YS에 대한 문상 과정에서도 예의를 갖추지 못했고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국민들을 IS하고 비유하면서도 예.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예. 국가 공권력의 행사 기준이라든가 뭐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국민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예. 여기에 대한 그래서 단체에서 나온 성명 중에는 반인륜적인 그 성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참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국민들 참 고생하고 있다 이런 자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 당장이라도 어떻게 정말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경이지만 또 우리 NGO는 어쨌든 국민의 선출 과정을 끝까지 존중하면서 또 다수 국민들의 의사가 퇴진을 바라는 거냐 아니면 꼭 퇴진은 아니어도 정신 차리를 바라는 거냐 이런 여러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신중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밑바닥 민심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 정말 뭐하러 대통령 하고 있냐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도요. 13만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걸 예. 두고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기는커녕 예. 그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농민이 있는데 네. 그 한마디를 못 해줍니까? 뭐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뭐 국가 폭력의 말이 거북하면 경찰력의 집행 과정에서 그렇죠.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식적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레토릭이 얼마든지 예. 많이 있죠. 2006년에 농민들 두 분 돌아가셨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확실히 달랐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 약간 짜증 났어요. 좀 시 방식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하면서도 그러나 공권력의 폭력은 더 엄정히 절제돼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된다. 국민하고는 다르다. 더 합법적으로 돼야 된다면서 허준영 청장을 그러니까 국내 사과하고 농민을 사과한 다음에 허준영 청장을 경질시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참 그렇게까지 한 건데 그게 이제 대통령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익 변호사님 근데 더 나아가서 자 국민을 결국은 테러리스트까지 이제 비유하면서 사실은 그 전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테러 방지법 제정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걸 꺼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오늘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하면서 테러 방지법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예. 꼭지 기사만 딱 보고서 자세한 기사는 못 봤는데 그 딱 보면서 야 이거 이번에 진짜 테러 방지법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벌써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으니 얼마나 밑에서 일사천리로 국정교과서 하듯이 네. 하겠나 그런 걱정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또 든 겁니다. 아 테러 방지법 뭐 생기면 어때 이거 뭐 그거보다 더한 일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이미 그거의 예. 문제는 아니니까. 예, 사실 테러 방지법만이 문제는 아니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민주주의의 역행이 문제고 과연 지도자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갈등을 야기하고 YS가 마지막에 남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통합과 화합과는 예. 또 역행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모든 민주주의의 퇴행이 문제지 테러 방지법 하나만이 문제겠는가 예.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황당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막
길거리 나가고 이동통신 요금 인하 캠페인하고 있으면 어떤 힘이 나서 참여연대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냐고 저한테 앉은 것이 TV에서 가끔 봤는데 당신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 통신비도 인하돼야 되지만 당신 가서 청와대 앞에서 싸우러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통신비도 인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적 진짜 이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혼났어요 한번. 근데 그 정도의 이제 민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 테러 방지법은 지금 국정원 날개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것 중에 한 10손가락에는 들어갈 정도의 조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제 잡았는데 정익 변호사님 아예 조금 한 5분 정도 시간 들여서 그러니까 언뜻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는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막 IS도 터지고 우리나라도 뭐 안전하진 않고 또 특히 미국 동맹 국가들을 많이 치니까 이분들이 한국도 어쨌든 친미하면 또 한 친미하는 나라니까 특히 정부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미 국정원이 테러 방지 기능이 있고 그래서 반론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 부분 한 5분 정도 5분씩이나. 예, 아니야 뭐 한 3, 4분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뭐 테러 방지가 안 이론적으로 되는가. 설명하면은 뭐 50분 5시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한상희 교수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뭐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2001년에 9.12 테러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14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되면서 틈만 나면 국정원이 갖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 과연 테러 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테러가 예방되는가, 방지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테러 방지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원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죠. 국정원을 빼놓고서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테러 방지법인데 결국 국정원이 지금 테러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테러를 제대로 예방하려면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것을 각 기관에 법 집행 기관에 나눠주는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쓸데없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또는 간첩을 조작하거나 예. 정치 사찰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지금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을 적반하장격으로 국정원이 자기 역할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새로운 그 업무 영역 개척이죠. 예, 일감 몰아주기고 그런 과정에 있고 이 테러 방지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오해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쁜 거니까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가치 중립적이란 말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어쨌든 이거는 나쁜 거니까 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매우 가치 지향적이다. 즉 공안 세력들이 안보 세력들이 불안을 조직해서 과연 테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현존하는 위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국정원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법으로서 항상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고 이 국민들이 그냥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뭐 좋은 거야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훨씬 더 강력하게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역행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상희 선생님께서도 사실 예.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예. 과연 우리나라에 테러 위험이 있느냐. 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조직이나 능력으로 그 예방할 수 없는 상태냐. 예. 세 번째 질문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예방할 수 없다면은 이제 테러 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국정원의 그 모든 권한을 몰아줄 필요가 있느냐. 예. 이런 네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네 가지 질문이 전부 다 예스라고 답할 때 그때서 비로소 만들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 어느 것도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테러의 위험이라는 것도 뭐 테러 방지 법안 같은 거 보면은 무엇이 테러인지도 제대로 규정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냥 보고 어떤 범죄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게 국가 안보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었다 하면은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런 두리뭉실한 그 규정을 만들어 두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 체제와 그 행정 집행 능력을 갖춘 그런 국가입니다. 그 이제
뭐 지난번 그 뭡니까 그 휴대폰 해킹 프로그램 RCS 관련해서 프로그램이요. 그것 때문에 국정원 직원 하나 자살했는데 이 국정원 직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까지 갔느냐가 그 교통 감시망이 다 나왔거든요. 한 사람이 이동하는 게 이미 다 감지되는 이런 체제에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려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미 국가는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뭘 하나 보탤 게 전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국정원하고 새누리당이 진짜 노리는 것은 진짜 테러 방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국정원에 날개를 달고 국정원이 나쁜 일 너무 많이 하고 명예가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도감청 같은 것을 막 함부로 하려고 한다. RCS도 했는데 요런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입을 통해서 다른 의도도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제 마스크를 쓴 우리 국민들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준 테러리스트쯤으로 생각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잡아 족치겠다. 지금 이 분위기면 그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잖아요. IS라는 거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테러 예방보다는 국내 비판 세력들을 잡아 족치는데 간첩으로 조작하는데 오히려 더 악용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장식 변호사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러 방지는 누가 하고 있나요? 그럼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국정원도 하고 있죠. 예,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대테러 국정원의 업무 중에 대테러 업무가 있고요. 스파이 예방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국정원 내에서 사이버 테러에 관련된 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경찰청이나 검찰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통합방위법이나 이런 관련된 법이 한 30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서 뭐 국방부의 정보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기구 안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있고 기무사 있고 강력한 검찰 있고 경찰 있고 또 사이버 예방 시스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테러 예방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테러 자금이 그 소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금융 정보 분석 뭐 이런 체제도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이유가 없는. 이 테러 방지법 말고 이제 그 뭐죠? 지금 말씀하신 금융정보 분석법 FIU법에도 이 국정원의 역할들을 좀 강화시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가지고 휴대폰 도감청을 쉽게 하는 거 이게 지금 패키지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사이버 테러 방지법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IS 테러가 발생하니까 그걸 빌미로 그래 국정원이 아예 날개를 달아가지고 내국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비판자를 짓밟아 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법은 저는 야당이 타협해 주면 진짜 야당도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얼마 전에 김모라는 친구가 IS 가입했다는 그 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 지금 제안된 법들은 그것 때문에 나왔던 거죠. 잘 파악했으면 됐지 뭘 그분을 뭐 어쩐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게. 테러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고거리식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이 있었으면 그분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건가요? 그분이 저기 중동으로 출국하는 것을?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 테러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 말이라 그래요. 그죠? 불어.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사실 자산폭탄 테러 같은 경우는 테러 방지법을 만들든 뭐 어떤 테러 조직을 정비하든 절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도 총기 소유가 굉장히 자유로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11 이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을 했지만 결국 중동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번에 IS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방 국가들이 키워준 조직 괴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악순환되고 있는 것인데 테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뭐 세계 평화라고 이제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문명 간의 충돌들을 완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거시적인 그런 정책들을 펴는 것인데 이게 좀 부차적인 문제, 특히 어떤 조직 이기주의라든가 또는 국정 강화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목적들이 개입된 상태에서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를 국내의 테러 방지법 입법의 어떤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매우 불손하다. 그 2001년의 상황과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테러 방지법의 입법 배경과 관련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테러와 관련된 국제 환경도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변화가 없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먼저 진행되지 않고서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국정원이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국정원법에 대테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그것도 직무유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분기별인가 이렇게 회의도 소집해야 되는데 회의도 안 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법에서 하게 될 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데만 정신 팔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뭐 유호성 씨 간첩 조작하는 데만 정신 팔렸던 거잖아요. 간첩도 아닌 사람들은. 그런데 쏟을 역량으로 혹시라도 아까 한상희 선생님께서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 테러 위협은 과장되는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테러나 스파이들이 문제라면 정말 그것들만 잘 예방하면 되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그렇죠. 왜 쓸데없는 인원과 예산과 장비를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내국인을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는 데 쓰다가 꼭 테러만 터지면 더 날개를 달아나가는 건지 열받는데 자 이건 그래서 테러 방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한상희 선생님 네. 그 국정원 왜 이렇게 통비법 그걸 그렇게 개정하려고 그러죠? 뭐 아예 무슨 감청을 뭐 일상화하려고 한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사실 지금 통비법 체제에 의해서도 국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도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통신사에다가 아예 그냥 감청을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라. 예. 그 의무를 부과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그 기계에서 뭐 대화 내용 같은 거 녹음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그 뭐 휴대폰을 통해서 요즘 뭐 대화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런 국민들이 그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그냥 그 꿰뚫어 보고 싶은 그런 그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인데 사실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법인데 네. 이걸 개정해 가지고 저도 내용을 보니까 모든 휴대폰 기지국 네. 우리가 이동통신을 하려면 이제 기지국이 옆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도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시킨다는 건데 의무도 없는 행위를 이제 통신사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버리겠다는 거는 사실상 자기들이 듣고 싶을 때. 사실 우리나라 이 휴대폰 제도는요 아주 재밌는 게 전 세계 보기 드물게 모든 휴대폰에 주민등록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그 휴대폰만 감청만 하면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계속해서 추적 가능한 체제죠. 그런데다가 그 이제 도감청 기계 전용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국민들의 사생활은 아예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르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냥 혹시 이제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제가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라고 쳐요. 네. 한국은 보니까 이게 도감청이 그냥 활발한 나라인데 테러를 모의하는데 그걸 한국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나 오늘 저기 테러할 거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테러리스트들이 결국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건 테러 전문가한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테러 못 잡는다. 그렇게 잡았으면 벌써 다 막았다. 다른 은밀한 통신수단, 교신수단, 은어 뭐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테러라고 하는 개념이나 테러가 막상 우리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좀 막연한 얘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테러 방지법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국정을 빼고서는 이 법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어떤 단체에 대해서 테러 단체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금융이나 통신정보 같은 경우 금융정보 뭐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빼갈 수 있고 또 휴대폰 도감청을 할 수 있다. 테러라고 하는 명분하에 이건 엄청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고 사실 어떤 분들은 국민들 중에서는 이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 자체가 굉장히 가치 지향적인 의도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나쁜 방향으로 법일 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가 너무 또 명백히 또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이걸 정말 하고 싶으시면 국정원 개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정원 개혁을 하면 테러 방지가 자동적으로 될 수도 있고 테러 방지법을 만들 수 있는 국민적인 신뢰도 형성이 될 텐데 이 문제는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점점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정말, 그 대통령이 오늘 예. 국무회의에서 이 테러 방지법이 14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14년 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국민들이 막아왔었죠. 예. 이 국정원이 그 전 세계 보기 드물게 아주 철저한 비밀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기구거든요. 의회 국회조차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모든 국가 권한을 독점하는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는 예. 이런 법을 국민들은 여태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막아왔던 거죠. 그러니까요. 국가정보원이 최근 행태를 보면 뭐 그전에도 문제였지만은 국립 댓글원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네. 몰래 숨어가지고 야당 후보들, 야당 정치인들 비난이나 하는 박원순 사찰이나 하는 국립 댓글원 그렇게 해서 국대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데 국정원을 예.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국정을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 전에 처음에는 중앙정보부였죠. 예. 그다음에 안전기획부에서 안기부라고도 예. 이름을 붙였지만 예. 그때부터 지금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수사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건 정보기관인데 네. 정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저 가장 걸림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게 과거의 나치나 또는 뭐 게스타포 막 이런 그 탄압적인 그 기관들만이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같이 예. 가지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선진국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정보기관이 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논의가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네.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 사찰하는 거는 워낙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간첩을 국내에서 조작하다가 이제는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테러방지법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에서 지금 국정원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 정부에서 예. 뭐 입출국 내역 같은 거를 조작을 하니까 그 우리 국정원 요원들에 대해서 감시가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을 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 테러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지 할 예. 일을 줄 수 있다 이런 자, 얘기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요건이 그거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국정원이 중국의 유성 씨 등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의 문서까지 조작하고 네. 뭐 이런 게 다 국제망신을 일으킨 건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태들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국제망신까지 시키면서 이제 분명히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러면 어때요, 장 변호사님?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발전적으로 해체한 다음에 그냥 테러하고 스파이만 예방하는 국제 테러 스파이 예방원 정도로 해서 그것만 충실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 이게 말고 사실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예. 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을 뭐 해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예. 것은 대통령 선거 때만 나왔던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국내 정보하고 해외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식의 정보기관은 없는 거예요. 심리전까지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죠. 해외 정보기관을 독립시키다. 네. 그래서 해외 정보원, 해외 정보처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왔던 공약인데 예. 이게 그때 가로막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야지 네. 국정원이 정보 수집, 공유, 소통 또 분산, 이 지원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테러에 대해서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국내 정보는 국정원이 안 해도 사실 한상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찰의 정보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파출소 직원들까지 다 밑바닥에서 정보를 탐문하잖아요. 그다음에 검찰도 범죄 정보 수집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막강한 기무사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니, 국방 분야에서는 거기다가 기무사도 있고. 민주사회에서 국내 네. 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는데 네. 설령 수집한다 해도 이미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국정원은 그걸 하지 말고 그 예산과 인원으로 오로지 혹시라도 있을 테러나 스파이 또는 뭐 그런 위험한 물질이 국내로 반입돼 예를 들면 탄저균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그런 건 전혀 못 막는 거 아니에요. 탄저균, 메르스 이런 거 막아줘야지. 국정원이 무슨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아니, 정보들을 심지어 계속 예. 자기가 구매 계약 체계란 비행기 기술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보조차도 수집을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래. 그런 그러니까요. 정보 해야 돼. 예. 과거에 뭐 국정원이 또 김정일 사망할 때 그
뉴스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국정원 예. 스스로가 정보 수집을 못해서 삼성 관계자한테 물어봐서 알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삼성이 먼저 알아가지고 그런 거 삼성 국정원이 관계자한테 자꾸 그러면은 물어보니까. 정말 국민들 불안하죠. 이게 테러로부터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되는데 예. 국정원이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근데 테러 방지법은 전혀 국정원이 예.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자기 역할을 확대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아니요.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휴대폰 기지국에 도감청 기계 설치한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휴대폰 가지고 테러 집단들이 휴대폰으로 통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이건 국정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감청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도감청 기계를 설치하겠다.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네. 이미 그걸로는 테러 방지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요. 설치하는 건. 그냥 내국인 감시하는 거죠. 그렇죠. 내국인 감시하고 비판자들 감시하고 정권에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 뭐로 그렇죠. 통하나 이렇게 이제 해갖고 혼내려고 그러고. 이제 제가 아이폰 쓰고 예. 있는데 아이폰 통화 이 감청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기지국 통해서 이제 그렇죠. 감청하겠다는 기지국에서 거죠. 되니까. 그다음에 테러 단체로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도 보니까 민주노총 이번에 습격해가지고 네. 쉽게 말해서 그 얼음 깨기 퍼포먼스 민주노총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손도끼 이걸 시용품으로 공개했는데 캠핑용 손도끼에 딱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그게 지금 시용품으로 둔갑을 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정권 분위기로는 민주노총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법 원칙은 아예 눈 밑에도 없어요. 피사실 공표됐는데 네. 피사실도 아니면 피사실 공표됐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고발해버리시죠.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 상황이 70년대하고 가까운지 80년대하고 가까운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거 이제 네. 80년대를 경험해 봤지만 80년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응답하라 아, 1972년 아니. 뭐 그러겠죠 뭐. 그래도 강제해서 시민을 학살하고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고문해서 때려 죽인 전두환 때가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맞을까요? 맞을까요? 그 시기는 이제 과도기적인 네. 거기니까 좀 제외하더라도 84년도부터는 어쨌든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87년에 네. 뭐 직선제 개헌을 했었기 네. 때문에 지금같이 그리고 이념적으로 뭔가 상대방을 가르고 누르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예. 그 기억으로도 80년대보다는 72년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유신독재가 70년대하고 훨씬 가까운 세죠. 거죠. 네. 유신독재가 제일 나쁘다고 우리 YS 전 대통령께서 불멸의 어록을 남겨놓으셔서 최고의 네. 어록이요. 너는 칠푼이다. 네. 박근혜는 칠푼이다 하고 유신독재가 독재 중에 제일 나쁘다. 이게 이제 굉장히 교훈인데 근데 뭐 지나고 나면 뭐 더 이렇게 힘든 게 잊어먹기도 하는데 아무튼 유신 독재가 제일 엄혹했을 때고 그다음에 80년에서 시민 학살이 제일 끔찍한 사건이긴 한데 다만 저는 장희수 변호사는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극렬하게 앞장섰던 학생 지도자들만 종북으로 몰았거든요. 네. 지금은 국민 절반 최소한 국민 절반을 종북으로 네. 몰아버린 거죠. 반대하고 비판하면 다 종북이라고 몰아버리니까 이렇게까지는 이명박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신 거 아닌가요? 그 얘기에 더해서 네. 이게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이 가는 거. 네. 제가 경험했던 80년에는 그 듣는 척이라도 했던 예, 맞아요. 그런 부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역시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아니 들어요. 뭐 국민들을 뭐 알로 보는 정권인데 기자들 심지어는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한 기자들 질문을 안 받잖아요. 기자회견 딱 2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돼서 질문 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 장관들도 똑같더라고요. 저번에 담화 발표하고 제가 네. 딱 봤거든요. 사회자가 뭐라 하냐. 자 질문은 안 받습니다 하고 바로 퇴장해 버려요. 근데 기자들이 그러면 일어서서 잠깐만요 이 질문 이래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걸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놈이라고 할게요. 정말 열받았고. 아니 말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왜 질문 안 받습니까? 무슨 국민을 상대로 왜 선전포고를 합니까? 어디 강제 진압하겠다는 겁니까? 물대포를 쓰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파바는 어떤 물질입니까? 체류액도 막 이렇게 했으면 만약 기자들이 이렇게 사전에 많이 따져갖고 경고를 했으면 물대포를 함부로 못 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기자 집단에 정말 각성도 같이 촉구하고 싶더라고요. 장희수 변호사님. 네. 친구들 중에 기자 많으시죠? 지금 뭐 거의 뭐 정치부장 논설위원 이런 거 거의 끝나고 뭐 하고 이제 계십니까? 장희 변호사님 기업으로 이럴 때가 들어가고. 아니에요. 지금 요 방송 끝나자마자 친구 언론인들 모두 소집해서요. 너희들 기레기가 될래? 역사의 기레기가 될래? 국민의 언론이 될래? 이렇게 물어보셔야 근데 조금 돼요. 혼란스러운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라고 우리가 한때 착각을 좀 했었고 네.
그리고 그때하고는 달리 민주 역량이랄까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국민들이 잘 알죠. 근데 뭔가 그러면서도 저쪽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더 무기력함 같은 걸 많이 느끼고 뭐 YS 서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뭔가 야당에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자꾸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이게 과거에 옳고 그름이 좀 명백하게 구별이 됐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예. 뭔가 좀 혼동스러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악순환인 것 같아요. 자꾸 국민들을 생활고로 몰아넣고요. 비정규직이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몰아넣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힘이 들고 그렇게 예.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정치 문제나 어떤 권력 남용의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소불위가 된 권력은 다시 국민들을 또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놓고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지식인들이 애정어리게 뭐 정말 성토를 해도 방금 저희들의 절망은 우리 국민의 절망은 전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네. MB 정권도 국민한테 2번이나 사과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촛불 집회 때도 하고 이렇게까지는 한 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요령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지난 14일 그 민중총 예. 걸기 전후한 그 상황은 저는 오히려 그게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3만이나 되는 대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 정권이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좀 그러니까- 당황하고 함부로 하는 네. 거 보니까 약간 겁은 그렇죠. 낸 거죠. 신경을 쓰는 거죠. 뭔가 모인다 예.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5개 부처 장관 차관들이 나와가지고 이례적으로 엄포를 주는 예, 게 이상한 담화라고. 이건 우리는 겁먹었습니다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예. 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밀린다, 무너진다. 예. 뭐 좀 그 약간 양아치적인 예. 그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부마 항쟁을 강제 진압하려고 했던 무력 진압하려고 했던 그때 예. 초조함 같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보면 그때도 조금, 계속 예. 밀린다. 그렇죠. 유신 말기에도 밀리면 안 된다 네. 해서 부마를 짓밟아 버리자. 뭐 네. 이런 고민했고 김재규하고 뭐 반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예. 어쩌면 이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역사적 반복은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렇죠. 제가 좀 다소 엉뚱한 얘기지만 이게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수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수개표. 이게 지금 사실 전자개표 네. 뭐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도 네. 제가 듣기로는 전자개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검표, 개표와 검표, 뭐 투표 이런 여러 가지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 예. 이게 지금 18대 대선이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글쎄요 역사적으로 또 밝혀질 내용들이 있긴 있겠지만 다음 선거 때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표 검표 문제에 있어서 수개표나 수검표 하는 문제들은 예. 네. 시민사회단체에서 네, 네, 굉장히 네. 관심을 갖고 아니 해야 되는 것이 지난 아닌가. 대선에 예. 부정이 있었죠. 국정원과 그렇죠. 국방부와 뭐 이런 부정은 확실한 부정선거는 확실한데 다만 투표와 개표에서 부정이 있었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까지 있는데 야당 의원들과 이제 책임 있는 NGO들이 확인해 보니까 개표 부정까지 주장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건데 근데 다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그렇죠. 있고 국민의 뜻이 왜곡돼서는 안 되기 네. 때문에 철저하게 검표를 하자는 건 얼마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두 번째 어쨌든 투표에서 개표 전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건 투명하게 더 제도 개선하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예. 둘 다 해야 됩니다. 평생을 헌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예. 이상한 소리 하고 또 뭐 국편에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그 국정교과서 뭐 그 지필진에도 헌법 전공자가 들어가 있다. 뭐 누군지는 안 밝혀졌잖아요. 누군지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 정권이야말로 복면 정권이거든요.
모든 게 비밀이고 네. 복면 속에서 하잖아요. 음습하게. 근데 어디서 마스크를 쓴 국민을 처벌하겠다고 확. 오늘 SNS에 그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복면 국정교과서라고. 네. 그러니까 복면 정권 이 정권이야말로. 뭐 그러니까 예. 복면 가항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우리 테러 방지법은 여러분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셨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만 국정원이 이미 테러 방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가기관 여러 기관들의 정보 능력은 대단하다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결국 테러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또는 다른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그다면 해외 정보에 줄여가는 것으로 국정원을 해외 정보원으로 이건 저희 참여연대의 오래된 주장이기도 하고 야당 대선 후보들도 계속 그걸 주장했었죠, 장식 변호사님. 예, 그동안. 테러 방지법의 유일한 대안은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 테러 방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정보원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계속 저희가 같이 주장을 하고 다만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테러 방지는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의 대안은 바로 국정원이 바로 그 부분에 주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자 이런 겁니다. 오히려 내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해 보고요. 두 분한테 이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YS 어떻게 한상희 선생님 굉장히 특히 한상희 선생님 동시대를 가장 많이 사셨으니까 네. 어땠습니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가끔은 아니요. 안쓰럽기도 하고 예. 어쩔 때는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네. 그건 좀 안쓰러웠어요, 저도. 그 이제 YS가 계속 전국 유세 다니고 이제 제 살던 부산 주변에 유세하러 오면은 예. 일부러 찾아가서 듣기도 했거든요. 예. 정말 아주 멋졌어요, 정말 예. 반할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떤 그 유신 체제와 저항하면서 싸워가던 뭐 거기에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예. 저런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되겠지, 예. 잘 돼가는구나, 뭐 희망도 가졌고요. 그건 하여튼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저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 이후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통상 그 뭡니까 박정희를 두고 공과 그 과가 있다,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공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YS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아, 그렇죠. 예, 예. 뭔가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 합당 이후로 뭐 변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뭔가 이제 이 국가 체제, 정치 체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뭐 그런 부분 이 두 가지로 서로 경중을 따져가면서 그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일관돼서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는 정말 그 당시 상김시로 상징이 되었던 정치의 시대, 이 정치 시대가 다시 한번 복원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정치인들이 전국을 그 돌아다니면서 정치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포호하고 예.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뭔가 그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 형성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 이 과정들이 지금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저 뭐 여당 의원들은 그냥 뭐 박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박수치고 있고 예. 야당 의원들은 요즘 뭐 예산 따먹게 하는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예. 이 정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DJ와 YC처럼 결기 있게 싸우는 사람이 네. 없는 거잖아요. 뭐 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것이 옳다. 가자. 그런 이런 면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뭐 문한방 연대 이야기 나오는데 네. 저는 두 가지 다 화가 나는 게 문한방 연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의 이 어마어마한 폐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나 제대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민생이라든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전을 뚜렷이 주고 있나 민주주의와 민생에서 이것 때문에 그 문한방 연대에 대한 감동은 안 느껴지더라고요. 뭐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없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야당이 맨날 싸우니까 뭐 표를 얻는 데는 예. 도움이 될지는 모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YS에 대해서는 저도 아마 욕을 훨씬 많이 했던 저는 네. 이제 대학 때 YS 1, 2학년 때는 군사 독재 정권하고 싸우다 3학년 때는 김영삼 문민 독재하고 싸웠는데 돌이켜 보면 그렇게 싸우고 욕하고
96 연대에서 우리 선후배들 막 500명 넘게 구속되고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김영삼 용서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공이 훨씬 많은 대통령이었고 김용민 PD 있잖아. 낙곰수 독설 많이 하는 김용민 PD도 TT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같은 인간들은 이렇게 그분 그대로 YS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당신들에 비하면 YS는 위인이야 영웅이다.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예. 이렇게 세 사람이 7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 90년대 90년대 학번. 야, 예. 뭐 70년대 YS 제일 멋있을 때를 지금 한상희 선생님 그렇죠. 봐왔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죠. 예. 그리고 민주주의의 거목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좀 그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80년대 학번들은 가장 인상이 많이 남는 거는 이제 소위 비판적 지지하고 후보단이라. 1987년에. 우리 장기식 변호사님은 비판적 지지파였죠. 그때 저는 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징역에 있었나요? 그때는 감옥에 계셨나요? 네, 아마도. 예. YS하고 DJ에 대한 그 생각은 그것으로부터 아마 시작됐던 것 같고요. 80년대 학번들은.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영입되어 가면서 소위 86세대들, 386 지금은 86이라고 얘기합니다만 86세대들이 그쪽에 흡수되어 버리고 좀 독자적인 세력이 되지 못한 거 그거는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YS의 후계를 자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또 다른 YS 유신을 찬양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사실상 국정교과서 하겠다고 유신의 적자인 박근혜한테 충성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 YS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그 너무 선생님 너무 그건 황당하잖아요. 유신 독재랑 평생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죽기 전까지도 유신 독재 제일 나쁘다. 독재자의 딸이다. 잘못하고 있다고 지정한 거의 장례식장 가서 YS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면서 유신 독재 세력들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유신 독재 세력의 총본사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 경쟁하는 거 보면 너무 그건 좀 한 말씀 선생님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그 김영삼 씨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앞서거든요. 사실은 그 심정적으로는 사실 뭐 애착이 가지만은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은 우리 정치사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뭐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분 자체가 블랙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화를 위해서 새로이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지는 못했고 그 모든 자원들을 자기 밑에 편입을 해가지고 3당 합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친권력 세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영원한 야도라고 이야기했던 부산 마산 지역까지도 영원한 여도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부산 경남의 민주 세력이 완전히 뭐 PK 세력 뭐 이런 식의 그 이상한 그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민주화라고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민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YS의 적자라고 지금 공적으로 표명하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YS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3당 합당을 비롯해서 IMF라든가 이런 정말 과도 많으신 분이죠. 그럼요. 다음에 이제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저희가 비판은 좀 자제하지만 우리 참여연대 추모 논평도 나갔는데요. 굉장히 정중하게 냈습니다. 다만 저희 논평에도 명확하게 그 안기법 노동법 날치기를 처리하고 IMF를 초래한 거 등 그다음에 3당 합당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킨 것은 냉정히 평가받아야 된다. 정중하게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뭐 용납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면이 있었죠. 근데 다만 제가 3학년 때 YS가 됐는데요. 대학 너무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와, 전두환 하나에 척결하고 금융 실명제하고 토지 공개념 하겠다. 부동산 실명제하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키는데 와, 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오고 박수가 나더라고요.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킬 때 특히 이제 저희는 뭐 전두환 노태우로 나눴잖아요. 전노 일당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전노 일당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학살자고 쿠데타범이고 나쁜 짓 다 했고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과를 딛고 좀 말년에 그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하고 가셨으면 그러니까 그런 아쉽고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니 우리가 테러 방지 이야기하다가 박근혜 정권 또 국민을 무슨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비유했으니까 그에 열받아가지고 하다가 당연히 그러니까 또 유심 독재 투쟁했던 상징
DJ와 YS 이야기하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중구난방 되는 게 아니라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IMF를 철회한 거 생각하면 YS 지금도 또 갑자기 또 그 생각하면 또 화가 나요. 이게 아마 많은 국민들의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막 안 됐으면서도 또 화도 나고 이런 것 같은데. 자, 장윤식 변호사님,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막겠다고는 했는데 좀 못 믿어온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장 변호사. 결론적으로 마지막. 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야당에서도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또 이종걸 대표가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하고 예.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일정하게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정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테러 방지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는 것이 사실 테러 방지법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뭐 어떤 형태의 타협이나 조정도 좀 위험하고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오, 야당 쪽 분들하고도 상당한 저기 이제 우리 장윤식 변호사 인연이 있는데 아주 준엄한 말씀해 주셨어요. 야당 분들한테 제가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 절대 타협도 안 된다고 했다고 열심히 전하고 압박하도록 했습니다. 한산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아까 장윤식 변호사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테러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게 끝없는 어떤 전쟁과 폭력과 그렇죠. 적대와 중호잖아요. 결국은 만약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 미국이 제도 없는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가 사실 발견도 안 됐잖아요. 유엔에서 심지어는 불법 전쟁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럼 IS는 잉태되지 않았을 거라는 해석도 있는데 근데 한국이 너무 이렇게 미국 막 따라다니고 동맹군이다. 이러면 타깃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요 그렇죠. 부분 조금만 더. 사실 뭐 IS를 두고 뭐 시아파, 순위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진짜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사실 아랍군을 분열시켰던 주범이거든요. 아주 낭만적으로 뭐 아랍의 민족주의를 위해서 싸운 지도자 뭐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해서 영국의 어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아랍을 분열시킨 사람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랍 그 사회를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뭔가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종국에는 전쟁의 그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그런 다른 외부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성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왜 폭력이 만들어지고 왜 이것이 저런 식의 테러로 그 이어지는가를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적인 과제고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나 성찰을 할 생각은 하지는 않고 그냥 잘 됐다. 마침 사건이 터졌으니까 뭐 우리 국정원 이제 음지에서부터 양지로 한번 나가보자는 식으로 이 테러 방지법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교수식으로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런 점에서는 참 그 성숙하지 못한 일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먼저 IS 참사를 보면서 팔레스타인하고 이라크 전쟁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결국은 그 아랍 국가들, 아랍 민중들이 영국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어떤 그 분할이라든지 야욕이나 음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IS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IS를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의 테러 방지 대책의 기본 틀은 뭐냐면 해외 정보입니다. 그렇죠. 외국의 상황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국정원 해외 정보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슬람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가 사실은 또 테러를 이렇게 야기시키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에스컬레이팅 시켰고 서로를 개강시키는. 그래서 저는 이 파리 참사 이후에 국정원에서 마치 국내에도 무슬림들이 뭐 테러리스트를 찬양하는 무슬림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았잖아요. 뭐 추방도 했다, 뭐 적발했다. 대단히 이건 저는 위험한 행태 같거든요. 아니 이번 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뭐 하나 뭐 IS 추앙하는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이 언급했다면서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테러 단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단순히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 위반 정도 예. 뭐 그 정도 혐의 외에는 다른 게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앙심을 품게 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주고 네. 편견의 대상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한국이 다종교 국가지만은 굉장히 나름대로 종교 간의 포용과 존중이 잘 돼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더 살리는 방향으로 네. 봐야 될 텐데요. 거기다가 뭐 카톡을 훑어보니까 뭐 IS의 지지 세력이 한 10명 정도 있더라. 예. 이런 그 헛소문이나 퍼뜨리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황당하지만 카톡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그래서 거죠. 척 사찰을 했다는 거죠. 쳐보고 있다는 것도 네. 드러나고 이미 뭐 예. 하고 할 건 다 하고 있다는 하고 다 하는데 뭘 또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예, 오늘 청취자 여러분, 이 테러 문제는 굉장히 역사적, 사회적, 국제 정치적 고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우리 중동 문제 전문가나 테러 문제 전문가를 한 번 더 모셔서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권이나 YS 서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돼서 오늘 테러 방지법으로 국한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오히려 좀 심층 참여연대나 진보적 시민사회 시각으로 이 테러 문제와 국제정치 특히 미국과 영국과 중동 간의 그런 갈등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한번 궁금하신다면 그런 방송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분 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장유식 변호사님. 예, 사실 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것이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다른 때와 또 다른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참 이 문제의 본질을 국민들께 좀 쉽게 설명드리고 정말 국정원의 개혁이 더 시급한 것이고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은 테러 방지법을 통해 가지고 방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상희 선생님. 페이스북에 모 의원이 야당 의원이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합의했다고 하지만은 합의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내 소신에 맡겨 달라. 뭐 그렇게 쓴 걸 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한가하게 접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현 정권은 그러니까 절차든 법이든 뭐든지 무시하고 자기들 원하는 걸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정권이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단단한 준비를 가지고 대응해야만 겨우 그 권력의 그 만행을 막을 수 있을 둥말둥한 상황이거든요. 좀 이 테러 방지법 같은 것들이 우리 앞으로의 정치라든지 우리 국민 생활에 엄청난 잘못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면은 좀 뭐 미온적인 대책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대책 단호하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좀 뭔가 좀 합리적 합법적인 방향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여연대가 왜 야당만 자꾸 비판하냐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참여연대 입장의 90% 이상은 정부 여당의 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민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상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너무 라이브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대충 타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인지 저희도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야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시민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이라는 점. 그래서 저희가 야당도 동반해서 혹시라도 의료민영화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 같은 걸 슬쩍 이렇게 합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작전을 그렇죠. 잘못 짜갖고 밀려갖고 통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예 안 끊어 상정을 못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어쨌든 합의문에 보면 합의 처리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더 크게 더 집요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민생에는 양보란 없다. 타협이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평소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황당한 말씀, 그다음에 테러, 그다음에 YS에 대한 추억 좀 이야기가 연동이 되어 있지만 좀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판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널리 더 퍼뜨려 주세요.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